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좌우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극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워낙 어려운 만큼 재정정책을 더욱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아직 국가 채무 비율도 낮고 순채무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만큼 재정정책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우리나라는 잠재 채무 등 숨은 채무가 너무 많고 국가 채무가 워낙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미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재정 확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침체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한 재정 정책 확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은 과연 지금 케인지언 재정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나 침체를 심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케인지언들의 이 5가지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케인지언 재정정책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을 맞이해서 이미 1차, 2차 변형을 맞이했고, 케인지언 정책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한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케인지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케인지언들의 5가지 무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케인지언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하며 돈을 풀면 추가로 새로운 소비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투자 승수나 소비 승수 효과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케인지언의 하나인 빌색 농무부 장관은 정부가 1달러를 풀면 1.84달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이 케인지언들은 정부가 돈을 풀면 승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먼은 사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연 정부가 추가로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은 디플레 상황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 소비와 투자를 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는 유수 정책을 통해서 돈이 돌고 소비와 투자가 돌게 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핵심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인지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쓰지 않는 돈이나 투자에 동원되지 않고 놀고 있는 자금들을 정부가 가져다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지출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노는 자금이나 노는 소비 자금을 정부가 별도로 집어서 가져다가 지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재정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케인지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돈을 지출할 경우에 세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민간에서 쓸 소비나 투자를 정부가 가져다가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정부가 소비나 투자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소비를 가져다가 쓰는 것인 만큼 민간에서의 소비나 지출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출하는 투자 자금이나 소비 자금의 투자 승수 효과나 소비 승수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만큼 민간에서의 소비나 투자 승수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살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동산 세금을 대대적으로 폭증시켜서 중산층에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금을 대대적으로 징수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지출, 투자지출 효과가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중산층의 소비력을 고갈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상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00원을 징수해서 100원을 지출할 경우에 100원이 이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관료조직, 관피아들,
이러한 정부 공공부문에서 걸러집니다. 즉 복지자금을 정부가 지출할 경우에 100원을 지출하면 그것이 이 시민들에게 다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누수되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시민들의 돈을 뺏어간 것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소비력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의 그 경우에도 그것이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역시 착각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들은 기존의 시장에서 정상적인 기업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대체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각종 보조를 통해서 살리게 되면 보조를 받지 않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부실 노동자나 이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대체 효과만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과 폐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즉 재정정책이란 민간의 소비를 정부의 소비나 투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 부문이란 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경쟁도 없고 안이하고 나태하고 각종 부실이나 폐해도 그냥 방치하고 각종 낭비성 사업을 확대하고 관료들은 불필요한 정부 조직이나 예산을 확대하게 되고 잡다하고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국 이 정부 부문의 소비나 투자는 민간 부분의 소비나 투자보다 훨씬 효율성이나 경쟁력이나 유용성이 뒤처지기 마련이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 못하게 만들고 비효율과 폐해로 가득 차게 만들면서 구조적 침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의 투자 자금을 정부가 가져다 쓰면 민간에서 이 투자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줄어든 결과를 유발하게 되고 소비의 경우에도 정부가 불필요한 소비를 확대하면서 소비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가격이 오르거나 폐해가 확대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단짝 상승 효과가 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뒤에 민간 소비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하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침체를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로 국가 채무를 발행해서 이 돈을 조달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 효과를 유발해서 민간에서의 소비나 투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풀고 경제가 살게 되면 재정 흑자가 나고 재정 적자가 난 것을 다시 보충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케인전 재정정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재정정책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도 이 확대된 정부의 예산이나 조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파킨슨의 법칙이나 기존의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에서의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려들은 정책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스스로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데 치중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진실입니다. 민주정치, 대의정치 하에서는 일단 증대된 정부 예산이나 사업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이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복지지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시에 확대된 정부의 예산과 조직은 그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고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대대적으로 급격한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과연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케인즈가 생각했던 재정정책은 1차적인 변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경기 호황이나 불황의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 조직이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갖기 마련이며 결국 큰 정부로 확대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큰 정부로 확대되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유발될까요? 큰 정부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을 정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정부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비효율과 폐회와 낭비와 불필요한 조직이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이러한 정부 공공부문에 들어가서 안원하게 지나면서 정부의 기대서, 복지에 기대서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퇴근 시간만 바라보며 나태하게 살려는 경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정부 공공부문에는 결국 비효율이 가득 차기 마련이고 각종 부실과 낭비가 발생해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결국 정부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적폐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같이 거대한 정부 공공부문이 부실과 비효율과 폐해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잃고 구조적 침체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전후 선진국들은 케인지언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이어왔고 그 결과 70년대에 이르면서 그 폐해가 노정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재정 위기와 복지 위기가 극대화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정부를 줄이고 그 폐해와 비효율성을 없애고 시장주의를 접목해서 국가 경제 전반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비 지출과 투자와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뒤에는 더 깊은 구조적 침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국 복지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3의 길로부터 시작된 개혁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70년대를 계기로 해서 이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한계를 맞이했고 이 경제학에서 비주류로 전락하면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케인지언 재정정책은 20세기 말부터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그 효용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30년 이상 장기 침체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아무리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조적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식 장기 침체는 이제는 선진국 대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 대대적인 금융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인지언 재정정책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유발되면서 이후에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사실상 극단적인 금융 확장, 재정 확장 정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대의 재정금융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반복되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제로금리 공짜 자금이나 양적 완화 자금에 기대서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국 좀비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가득 차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섣불리 금리를 올리고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제로금리 정책을 그만둘 경우 바로 이들이 대대적으로 몰락하면서 큰 경제 위기가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케인지언 재정정책의 논리나 방식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수요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은 케인지언 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MMT 정책, 그러니까 신통화 이론 같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에서 정부가 수없이 돈을 풀고 엔화를 찍어내도 엔화의 인플레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는 기축통화국들이 인플레가 없이 돈을 무한정 계속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MMT 같은 신통화 이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굳이 거둘 것이 아니고 무한 통화 발행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쪽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과거의 케인지언 경제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 없는 무한 통화 발행이 가능해졌을까요? 선진국에는 20세기 말 이후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해외에서 수많은 초저가 상품들의 공세로 인해서 가격 파괴, 임금 파괴가 벌어지면서 디플레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런 인플레를 제어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같이 엔화를 무한 발행해도 그것을 전 세계에서 소화해주면서 인플레 없이 통화 발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들은 무한 통화 발행을 통해서 국내의 부채를 해외로 전가하고 전 세계에 인플레 세금을 매기면서 국내의 가치 없는 돈들을 높은 가치로 전 세계 경제주들이 쓰도록 만들어서 가치 하락을 막고 무한 통화 발행, 무한 자본 창출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금융을 통한 세계 비기축통화국들에 대한 인플레 세금을 부과하며 이 부를 수탈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기축통화국들이나 신국들은 이러한 가치 없는 돈들을 떠안고 수많은 상품이나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선진국의 부채를 대대적으로 비기축통화국들에 전가하면서 무한 통화 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통화 자금을 활용해서 비기축통화국들이나 실흥국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과 부를 이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기축통화국들의 무한통화 발행은 지금의 기축통화국 체제, 세계 금융체제의 허점을 이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기축통화국들은 가치가 없는 통화자금을 높은 가치로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 통화자금들을 많이 쓰면서 이들에게 국내의 재화를 상당 부분은 공짜로 넘겨주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축통화국들은 배짱이처럼 앉아서 무한 통화 발행을 통해서 이러한 전 세계의 부를 가져가고 국내의 부채를 해외로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MMT 정책이나 양적 완화, 제로금리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신흥국들이나 비기축통화국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세계 통화 체제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들의 반발이 결집되고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통화 체제는 새로운 세계 통화 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축 통화 체제에 의존해서 반양적 완화, 제로금리 정책으로 경제를 버티던 선진국들은 이후 대위기를 맞이해서 몰락하고 뒤로 밀려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축통화국들이나 선진국들은 국내에서 무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버블 소비력, 부채 소비력을 확대해서 이 국가 경제를 버티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를 통해서 무한 돈을 발행하지만 그것이 국내에서 투자나 소비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누차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경쟁력이 뒤처진 곳에서는 투자나 소비가 이탈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곳으로 몰리는 상황이 확산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나 임금이나 부동산 비용 등이 워낙 비싸서 투자 경쟁력이 뒤처지고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로 자금을 공급해도 이런 공짜 돈에도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은 국내의 버블 투기처, 주식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로 대거 몰리면서 버블 위기만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진국의 경제 주체들은 제로금리의 공짜 자금을 가지고 부채 소비를 무한 확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초저금리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축통화국들이나 선진국들은
무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버블 소비력, 부채 소비력을 확대해서 이 국가 경제를 버티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관련된 파생 상품들의 거품이 꺼지고 경제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후에 더욱 과감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다시 더 큰 버블을 만들어서 2008년 그때보다 부동산 가격은 더 높아졌고 주식 가격도 3배 이상 올리면서 더 큰 버블을 만들어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세계 경제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버블 위기를 더 큰 버블로 덮는 방식은 앞으로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고 이미 관계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문제는 비기축통화국들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경우에도 기축통화국들의 정책을 본따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섣불리 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통화 발행을 확대할 경우에 언제든지 곧바로 이 선진국의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 위기를 쉽게 맞이할 수 있고, 부동산 버블이나 주식 버블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면서 일본식의 장기 침체를 맞이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같이 선진국에서 국채 비율이 높아지고 통화를 마구 발행한다고 이를 똑같이 따라 하다가는 단번에 경제 대위기를 맞이해서 몰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지언 재정정책이 효용성을 거의 완전히 잃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확산되면서 국가 시장 시대가 글로벌 시장 시대로 바뀌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국내 소비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력 부족을 확충해서 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성장을 높이려는 것이 기본 시각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들어서 글로벌 경제 활동이 확산되고 각국에는 글로벌 소비와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고용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 소비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상품들을 쉽게 비교하며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각국에는 시장 개방과 글로벌화, 정부와 혁명의 덕분에 각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해외 상품들이 대거 밀려 들어가서 언제든지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소비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같이 내수 시장이 큰 경우에도 현지화 진출 전략을 쓰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서 공장을 짓고 각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을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자체가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세계 소비가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를 줄줄이 대체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각국의 기업들은 이제 국내의 소비력을 보고 상품을 생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 소비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비력은 이제 하나의 세계 소비력으로 통합되고 이러한 세계 소비력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 기업들의 무한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공급 경쟁력이 뛰어난 각국의 기업들이나 상품들이 세계 소비력을 차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보다 뒤처진 각국의 기업들이나 상품들은 대거 밀려나면서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 소비력이 하나도 없어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상품이나 부품을 만들면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소비력을 이용해서 무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에 아무리 소비력이 많아도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국내 소비력조차 해외의 더 뛰어난 상품이나 부품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각국 경제가 세계 소비력을 활용해서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 같은 철강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력을 이용해서 무한 성장하면서 국내 GDP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스웨덴의 에릭슨이나 이케아나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GDP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 소비력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각국 경제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언택트 혁명, AI 혁명, 글로벌 플랫폼 혁명 등이 이어지면서 각국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은 지구 반대편에도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소비도 전면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케인즈전 재정정책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케인즈전 재정정책은 국내 소비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의 수급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시각입니다. 그러나 세계 소비력을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케인즈전 재정정책으로 국내 소비력을 늘린다고 그것이 국내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소비력을 늘려도 국내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뒤처지면 그러한 소비 수요는 해외의 더 뛰어난 기업들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펼치며 돈을 무한 풀면 먼저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이들이 이 값싼 중국의 상품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면서 중국의 상품들이 미국의 소비력을 활용하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세계의 소비력을 넣고 각국 경제주체들이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국내의 공급 경쟁력을 높여야지 세계의 소비력을 차지하고 투자와 고용과 성장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국내에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수요를 높여서 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내의 글로벌 공급 경쟁력을 높여야 세계 소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투자와 고용과 성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공급 경쟁력이 소비 수요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뛰어난 공급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뛰어들고 전 세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에 뒤처진 상품이나 서비스나 부품만 있다면 국내 소비력조차 해외 기업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합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세계 소비력을 활용해서 각국 경제주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돈을 풀어서 국내 소비력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던 케인즈전 재정정책은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같이 설명드린 대로 케인즈전 재정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 1차 변형, 2차 변형을 이루어왔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는 거의 효용성을 잃고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구산업과 일자리에 뒤처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생명줄을 연장시킬 경우에 이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 속에서 새롭게 변신하고 도전에 나서기보다 이 정부의 기대에서, 복지에 기대서 변화를 거부하고 구산업과 일자리에 더욱 눌러앉게 만들어서 더욱 경쟁력을 뒤처지게 함으로써 결국 구조적 장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 세계 경제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케인즈전 경제학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변형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재정정책을 무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정치권의 경우에는 국내의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또한 순채무 비율은 더욱 낮은 만큼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할 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정정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들의 주장대로 과연 건전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장기 재정 전망, 장기 전망을 계속 은폐하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를 발표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도 이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답하지 않고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장기 전망을 발표한다고 내놓은 것을 보면 문정부 임기 중에는 계속 재정 지출이 늘다가 임기 이후에는 재량 지출은 크게 줄어든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정하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비율이 갑자기 우하향하는 기이한 형태의 그 장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잠재 부채가 무한급팽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에서 모두 빼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43년경에는 완전히 고갈되고 국가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증대시킬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 채무 산정에서 빼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이를 마찬가지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건보도 100세 시해를 맞이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급팽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국가 채무 산정 과정에서 빼놓았습니다. 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 등 모두가 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상황인도 이 역시 빼놓았습니다. 결국 선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잠재 부채들을 국가 채무에 연계시켜서 관리하지 않고 배제시켜 놓고서는 국가 부채가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나 또한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 등이 모두 앞으로 금융부채나 국가부채로 정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극도로 재정규율이나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로서 제3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부채도 결국은 국가가 전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위기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금융기관이 위기를 맞이해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메워줍니다. 앞으로 부동산법을 각종 버블이 꺼지고 부채가 터지면서 천문학적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터질 경우에 그 대부분이 국가부채로 정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온갖 시위로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천문학적 잠재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국가의 재정이 건전하다 주장하는 것은 실로 극도의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각국의 재정위기는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정위기를 맞이한 나라의 절반이 국가 채무 비율이 63% 이하에서 발생했고 국가 채무 비율이 40%에서 60%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가 부채가 5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50%에서 100%로 넘어가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천문학적 잠재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건전하고 순채무가 적다고 재정을 무한 확대하자는 주장은 실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좌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부채 비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이것을 현 세대가 무한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로 서구의 좌파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판이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좌파들의 경우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재정은 복지의 핵심 기반이자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의 복지를 뒷받침하는 공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의 국가 채무가 좀 낮고 여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한 세대가 모두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강력한 재정 규율이나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 헌법에 3.5%의 룰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도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3년 동안 이를 의무적으로 갚도록 규율을 마련한다든지 각종 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준칙은 모두 세대 간 이 재정을 균형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대가 이를 말아먹지 않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지금 재정이 건전하고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지금 현 세대가 그것을 다 쓰자는 것인데 실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 세대는 현 세대가 국가 재정 기반을 다 쓰고 자신의 호주머니까지 다 털어가고 난 뒤에 각종 부채를 떠안길 경우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를 갚기를 거부하고 국가 복지 체제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재정과 복지 파탄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러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재정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악용하는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좌파 중에서는 진정한 좌파는 찾아볼 수 없고 포퓰리스트만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이란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량한 사탕 몇 개를 주면서 뒤로 더 많은 박스로 사탕을 빼앗아가도 당신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포퓰리스트리 정책들, 이러한 시각들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경제나 복지나 재정이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무지한 국내 좌파들을 완전히 일소하고 올바른 좌파들을 육성해야 이 나라의 경제나 재정이나 복지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러면 우리나라 우파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각은 올바른 것일까요? 이 역시 한심하기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공공부문이란 비효율과 폐해가 필연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만큼 이러한 노선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개혁이나 그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앞장서는 것이 우파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인식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나면 좌파보다 더 재정을 확대하고 정부 관료들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조직과 예산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을 방치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나아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정부의 그 무한 포퓰리즘 재정정책을 옹호하며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가 그 재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찾아볼 수 없고 왜 우파 보수 이름을 달고 있는지를 정말 의심케 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70년간 국가 재정, 정부 관료들의 손에 맡겨진 채 거의 아무런 견제도 없이 무한 확대되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예산은 2배로 늘어났고 이러한 모습이 70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될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견제가 있지를 않았고 문제의식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잡다하고 낭비적이며 비효율적인 예산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미국같이 정책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예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각 부처 말단에서 실무자들이 마구잡이로 잡다하게 예산들을 양산해가지고 누더기처럼 기워놓은 예산구조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리 예산만 해도 각 부처마다 없는 데가 없고 최근에 사회적 경제를 한다고 하자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이 부처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남마처럼 얽힌 예산구조는 각각 이해관계자가 모두 있기 마련이고 수많은 관표들이 달라붙고 기득권 세력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모두 공공부문에서 줄을 대고서 모두 연줄 중심으로 정부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크로니 캐피탈리즘 사회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구조적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본식 장기 침체에 이미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될 우파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는 관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 사업 껴놓기가 국회 예산심의의 전부인 줄 아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우파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 없는 우파 정치권을 전면적으로 바꿔놓고 올바른 우파들이 자리 잡고 국가의 재정정책의 틀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재정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러한 변화를 우파가 앞장서서 선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케인지언 재정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점점 더하되었고 큰 정부 체제가 비효율과 폐해가 확대되면서 몰락하게 되었고 1차적 변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케인지언 정책의 근본적인 변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각국은 기존의 재정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것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재정정책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세계 소비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국내 공급 경쟁력을 높여야 소비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서 재정 정책도 이제는 과거의 수요 확대에 중심을 두던 것에서 이제는 국내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야 세계 소비력을 차지해서 국내의 투자, 고용을 높이고 성장을 높이고 복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국내의 예산 구조나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기존의 케인전 수요 확대 정책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예산을 많이 늘려놓았는데 이러한 예산 사업들은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새로운 신산업으로 전환을 가로막고 정부와 결탁한 관폐화 사업들에 눌러앉아서 버티며 국가경제의 비효율과 폐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사업들은 국내의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업들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과거 잡다한 나눠먹기식 예산 구조를 철폐하고 보다 생산성 있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 분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 국내 재정 부채를 크게 늘렸지만 그는 대부분 경부 고속도로나 포철 같은 중화공업 기반을 확충하는데, 즉 미래의 경쟁력 기반을 갖추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국가 부채를 쉽게 갚고 더욱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서 잡다한 나눠먹기 예산으로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재생산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각종 글로벌 인프라나 클러스터 같은 생산적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국내 경제 주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도 정부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과거의 정부는 각국 단위에서 마음대로 독자적인 정부 형태를 운영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각국 정부가 글로벌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세율 인하 경쟁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제한된 세율 하에서 더 뛰어난 정부 서비스, 투자 여건, 공급 경쟁력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나태하고 안이하고 방만한 정부 재정 운용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더욱 파이를 키우면서 복지와 일자리와 재정을 유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무한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줄일 수 없는 그러한 예산 사업이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무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수많은 예산 사업과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가 끝나고 나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생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산 사업이나 조직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복지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정부 지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정부 지출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들에게 대대적으로 감세를 했듯이 이러한 감세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경제 위기가 끝나면 이러한 감세 정책은 바로 끝낼 경우에 곧바로 원위치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예산이나 조직을 한번 늘려놓으면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도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응하면서 향후에 무한 정부의 예산과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케인전 재정정책은 새로운 상황 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오히려 더욱 구조적 침체를 고착화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